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이혼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방끈 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인생에 있어서 가방끈 길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저는 대학생 때 임신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 내내 학식 교양을 넘치도록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미치도록 시달렸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 할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결혼에는 한 번 실패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년 선배였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짝사랑하는 처지였어요. 남편이 제 첫사랑이었죠.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내면서 고백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2층 집에 살면서 1층에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입소문이 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부르곤 했죠. 부모님이 서로 존댓말을 쓰실 정도로 사이가 좋고 외동딸인 저를 끔찍이 아껴주며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든 다 들어주는 부모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필요하거나 제가 꼭 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크게 과외를 받거나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았고 운동이든 뭐든 다 잘했어요. 승부욕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물러터진 데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를 닮은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예전부터 사람이 무르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는데 저도 아빠의 그런 성격을 물려받아서 싫은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가 친구한테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집과 식당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마련한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낳는 신세가 됐습니다. 빚 도촉장들로 가득 찬 지하방에서 나와 학교로 가는 심정은 처참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마음고생을 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하고 손이 거칠어지는 게 보일 정도였고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두 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축제다 뭐다 밝고 행복하기만 한데 제 주위에만 회색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생각만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학생회관 앞 자판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서 저를 벤치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코코아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지 누구한테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던 저는 쏟아내는 슬픔과 걱정, 억울함,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들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제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그날 마셨던 코코아 맛이 오래도록 생각날 정도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날부터 선배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 또 혼자 축 처져 있진 않은지 저를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주고 과제도 챙길 수 있게 물어봐주고 과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게 꼭 저를 챙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괜한 입술만 달싹이곤 했어요.
과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선배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배랑 떨어지기 싫다고요. 결국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선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든 선배가 챙겨주다 보니 선배가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기대서였을까요? 사귄 지 1년 만인 2학년 가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을 땐 이미 3달이 넘어 있었어요. 망연자실했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고 저희 집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쉬어야 했지만 남편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저희는 부랴부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조촐한 식사로 대신한 다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시댁은 24시간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은 처음부터 저를 안 좋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는데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첫날부터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촉이 오고 머릿속에 비상벨이 왱왱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아이가 생겨버렸는데요.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앞길이 탄탄대로일 텐데 너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아들 발목이 잡혔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 마친 걸 가방끈이 짧다고 표현하며 툭하면 구박하기가 일쑤였죠. 학식 있고 교양 있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툭하면 자기네 집안은 훨씬 더 좋은 집안의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없는 데서도 툭하면 제 흉을 봤어요. 시아버지나 친척들에게 베어먹지도 못한 애가 우리 집안에 맨몸으로 오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죠.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부모네 식당을 도와줘야 했어요. 식충 취급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피덩이 같은 아기를 업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너무 바쁘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게 너무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네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힘들다고 야단이냐면서 야단법석을 떨며 면박을 줬어요. 집에 들어왔으면 시아버지 잠자리도 봐드리고 집안일을 챙겨야지.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에 틀어박혀? 못 배워먹은 티 내는 거냐? 가방끈이 짧으면 노력이라도 하라고 했지? 어머니,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지훈이 아파서 병원에 뛰어갔다 왔잖아요. 저도 지금 열이 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누워있다 할게요. 으이그, 그러게. 저렇게 복 없이 생긴 애들은 꼭 생긴 대로 논다니까. 그러게 저렇게 복 없는 애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게 내버려뒀으니 원. 손주 새끼 봐서 참지. 애미라고 있는 게 없는 집에서 못 배워먹어 교양 없는 티를 팍팍 내니 애까지 닮을까봐 걱정이다. 걱정.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끔찍이 아껴주던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자꾸 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가방끈이 짧아. 나 우리 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했고 내내 꽈탑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를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 결혼할 때 너네 집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은 건 사실이잖아.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만 있잖아. 언제까지 저렇게 막말하시는 걸 참아야 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두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 가진 거 없이 결혼한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애를 나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내가 학교도 못 마치고 결혼한 게 내 탓만은 아니잖아. 아기 가지고 결혼한 게 무슨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무슨 나를 죄인 취급하시려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보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따지는 성격 아니었잖아. 어른들 하시는 말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 취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몰라? 취직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식당 일도 안 도와주고 애도 하나도 안 보잖아. 아까 말했듯이 애를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전부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뒤집어 씌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가 진짜 갈수록 말 조심해.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이 고생하는 거야? 다 너랑 우리 지훈이 데리고 잘 살아보려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너까지 찡찡거려?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라서 고생하는 어머니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고 알아서 남편을 헤아려주고 노력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힘든 건 귓등으로 듣던 남편은 취업 스터디 모임에서 여기저기 온갖 오지랖을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힘든 애들 고민 상담해준답시고 돌아다니고 발벗고 뛰어다니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과 친구들과 연락이 다 끊겨서 몰랐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 맞춰주고 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남편은 진짜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제 동기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동안 저는 뒤처지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동기들이 좋은 데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죠. 점점 사회인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기들에 비해 제 모습이 초라해서 동기들이 연락해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었고 예쁜 아이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어요. 아이가 말을 하고 걷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면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커리어우먼이 꿈이었는데 왜 그런 소박한 현실에 만족하고 구박대기 노릇을 감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애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 형이 뒤늦게 결혼한다고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그 집은 큰아들을 어떻게든 판검사 만들려고 애를 써왔더군요. 사자 들어가는 걸 워낙 좋아하는 집이니까요. 아주버님은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준비로 몇 년을 또 허송세월하다가 30이 훌쩍 넘겼죠. 그래도 연줄이 있어서 30 중반에 대형 로펌 경영지원실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대학 교수라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교수는 아니고 어느 지방 대학 강사였죠. 그래도 젊은 여자가 박사 학위까지 있는 데다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다니 교양 학식 좋아하는 시어머니 입이 다 찢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직업뿐 아니라 집안도 금융정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죠. 예비 형님이 강의한다는 대학이나 그 집안이 운영한다는 금융회사나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데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돈돈거리는 집안이니 아주버님이 그런 집안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집안은 처음부터 돈을 아주 물쓰듯 쓰더군요. 한 번은 형님이 그냥 우리 집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김치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로 새 김치 냉장고가 배달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큰며느리만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뭘 새로 사야 한다고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의 씀씀이에 비교해 저를 더욱 가차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역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우리 큰 며느리는 하고 다니는 것부터 말투까지 어쩜 저렇게 귀티가 나는지. 이번에 큰애가 바꿔준 소파가 이게 글쎄 이태리제 가죽이래요. 우리 큰아들이 판검사는 못됐어도 와이프 복은 있지 뭐냐. 내가 큰 며느리만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니까. 어머니 얼굴이 요즘 활짝 피셨네요. 그에 비해 작은 아들은 에휴, 도대체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데 취직시키면 뭐하냐? 저런 여자랑 사는데. 죽 써서 개 줬지 뭐. 너 이태리제 가죽 만져봤어? 네 형님 덕에 여기 앉아볼 수 있는 걸 행운으로 생각해라. 저는 거기 앉을 시간도 없어요. 큰애는 이렇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데 너는 도대체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왔으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염치 없는 것도 집안 내력인지.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동서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 키우는 게 무슨 유세 부릴 일이야? 지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요리를 잘해?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와. 아니면 뭐 교양이 있어서 애를 영재로 키워?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 밭도 갈고 집안 어른들까지 모셨어. 엄살 부리지 말라 이거야. 그게 다 가방끈 짧은 티를 내는 거라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가방끈이 짧다 그러세요. 오빠랑 똑같은 대학에 제가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성적 잘 나오면 뭐해? 네가 지금 그 잘난 성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적 잘 나와서 애를 잘 키워? 식당 일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 나가서 땡전 한 푼 벌어올 수 있어? 네 형님처럼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저한테만 일을 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쁘니까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한다면서요. 형님 네애가 집에 올 때마다 한우며 명품이며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오니까 아예 손님 취급을 하더군요. 저를 집안의 일꾼, 노예 취급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흔쾌히 보내줬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명품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가는 걸 반겨하는 눈치였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까지 보느라 음식 냄새 배고 김치 국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비해 형님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그걸 또 비교해서 저를 깔아뭉갰습니다. 너는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저 스카프 좀 한번 봐. 하기는 저렇게 우아한 거는 아무나 소화할 수도 없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나이가 5살 많은 큰애보다 늙어 보이고 후줄근해하냐? 에그 젊은 애가. 너도 거울 좀 보고 좀 꾸미고 다니고 그래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형우가 밖에 나가서 너 때문에 창피하면 어쩌려고. 채통이라는 것도 모르니? 하기는 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을 테니. 어머니, 제가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36시간이라도 모자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만 원짜리 윗돌이 하나 사왔다고 며칠 동안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옷도 못 사고 미용실 갈 시간조차 없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꾸미고 다녀요. 저라고 뭐 안 꾸미고 싶어서 안 꾸미는 줄 아세요? 친구들 예쁘게 하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보면 저라고 안 부러운 줄 아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어디다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답이야? 한시라도 못 배운 티를 안 내면 곧불이 나지.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매번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들고 온 내 죄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죠.
그저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였어요. 이미 도를 넘어섰던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 심해져서 아이한테까지 미쳤어요. 전부터도 툭하면 애가 지엄마 닮아서 못났다는 말을 하더니 애가 4살이 되면서부터는 대놓고 애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희 부모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식당 일 끝나면 집안일도 살펴야 한다고 했지. 애 장난감에 빨랫감에 설거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희 엄마가 집안 살림 하는 법도 안 가르치던? 하기는 쥐뿔도 없는 집안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 빌어먹는 법이나 안 가르쳤으면 다행이지. 빌어먹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아니다. 빌어먹는 법을 가르쳐서 애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지혜미 애비한테 배운 게 있어야 뭐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없는 집 애가 가방끈까지 짧으니 설상가상이지 뭐야. 지 아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칠까봐 겁난다. 겁나. 아니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는 왜 건드리세요?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바른 분들이신데요.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귀하게 키워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키웠을지 뻔하지. 내가 너를 보면 너희 부모를 모르겠어? 내 눈은 못 속인다. 이 염치 없는 거사. 저희 엄마 아빠 주변에서 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함부로 큰 소리도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어머니처럼 함부로 남의 험담하는 분들이 아니시라고요. 뭐야? 이 가방끈 짧은 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면 네 부모를 안다고 하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네가 그렇게 못 배워먹은 티를 내니까 니네 아들이 배우잖아.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는 우리 손주 하시면서 저한테 흉볼 때는 니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어떨 때 보면 손주라고 생각하는 건지 원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린애한테 꼬투리를 잡고 흉을 보더군요. 한날은 애가 밥을 먹다가 옷에 음식이 떨어져서 얼룩이 좀 생겼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쯧쯧거리면서 애한테 이러는 거였습니다. 에휴,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지 엄마네 가족 닮아서 하는 짓이 어찌나 없어 보이는지. 지 엄마 닮아서 밥도 빈티나게 먹네. 그날 아이를 재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참아야 한다. 우리 지훈이를 위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지만 지금도 애가 자라면서 점점 눈치를 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할머니 곁에 있다가는 애를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일이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가 식당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들르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면서 극구 사양하시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꼭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으니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호박 시루떡을 보자기에 잘 싸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떡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눈치가 영 떨떠름했습니다. 무슨 잡상인이나 불청객이라도 온 것처럼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엄마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애써 즐거운 척하며 엄마를 식당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추운데 왜 자꾸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고 조금만 계세요. 여기 설렁탕 맛있어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혜인이 너는 밥 먹었니? 그렇게, 아니다. 바쁜데 왜 엄마까지 챙기느라 고생할까봐 그러지. 나는 그냥 너랑 지훈이 얼굴만 보고 가면 되는데. 엄마 드릴 국밥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군요. 에휴, 사돈댁에 오면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수준하고는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큰애처럼 명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구먼. 가방끈 짧은 애를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맨몸으로 보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단체 손님이 들어왔어요. 식당이 와글와글 꽉 찼는데 엄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게 영 신경이 쓰여서 저는 바쁜 와중에 흘끔흘끔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엄마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 테이블 위에 행주를 철푸덕 소리가 나게 던지더군요. 탁탁 소리가 나게 수저통도 닦고 의자도 정리하며 밥 먹는 엄마가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올 텐데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카운터 쪽으로 오면서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휴, 못 배운 집안이라 그런가 밥 먹는 것도 눈치코치 없이 먹네. 피꺼소시란 말 아시죠?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하는 양을 겪는 줄로 보던 저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가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쪽을 쳐다봤어요. 다행히 엄마는 못 들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마저 다 드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아버지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흉을 보더군요. 큰 며느리네는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하는데 안 그래도 딸을 빈손으로 보낸 주제에 코딱지만한 식당에 와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다면서요. 저는 개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팽개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주는데 엄마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돼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따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 그렇다 치려 했지만 지훈이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함부로 굴고 막말하는 건 못 참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 내가 이 집 노예야? 솔직히 나 없으면 식당 운영할 수나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애까지 보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대접해줘? 내가 너네 엄마 밥 주지 말라 그랬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생 난리를 치네.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 엄마 들으면 어쩌려고.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오빠 맘 편하게 해주려고 지훈이 잘 키워보려고 꾸역꾸역 다 참아왔는데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 때문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외출 한 번 못하는데 혼자 밖에서 놀러 다니니까 좋아? 목소리 낮추라고 했지. 얘가 진짜 점점 왜 이래?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왜 이렇게 변했니?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아직 안 변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그때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못해 멍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 못 베어먹은 티를 낸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채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같이 잡아당겼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것이 걸렸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저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친정에 가면 두 분이 슬퍼하실까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고시원을 얻어 짐을 풀고 대학 때부터 고민만 하다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행정고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해 공부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학생 때부터 죽어라 해도 어려운 공부를 몇 년 공백 끝에 시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기에 오히려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빚을 갚고 돈을 모아 신림동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을 때였어요. 식당이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허름한 곳이었지만 두 분이 다시 힘내서 마련한 자리였죠. 한날은 제가 모의시험 점수가 영 안 나와서 실망한 마음에 걸어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전에는 혹시 눈에 뜨일까봐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를 안고 막 우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못나서 네가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고 시댁에서 구박받고 산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라고, 내가 악이 가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가 미안해 하냐면서 엄마랑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다시 공부 시작했다고 엄마에게 털어놨죠. 엄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절대 안 하셔요. 그날 저녁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아빠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가 미안한 게 참 많다고, 네 공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거였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열심히 사시다 그런 건데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다가 그런 뿐이니까 나도 나를 탓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는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애들이 뭐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끼니를 대부분 김밥으로 때웠어요. 고시생들도 스트레스 푼다고 스터디원들끼리 술도 마시고 저희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절 찾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죠. 집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전화고 문자고 다 무시하다가 연락을 하니까 남편이 왜 집에 안 오냐며 생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밖에서 아이를 만나 피자를 사주면서 엄마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너랑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조곤조곤 말해줬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소리도 못 내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지훈이 데리러 올게. 알았지? 약속.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착한 아들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 뒤로 2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아들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애 버리고 나간 년이 무슨 염치로 애를 만나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너 닮아서 못 배운 티 나는 집만 골라서 한다느니, 애가 보면 볼수록 덜 떨어졌느니 하면서 아이 욕도 하고요. 애한테까지 인신공격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저는 모조리 녹음해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빼오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한 지 2년째 되던 해 결국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빨리 합격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도 빨리 합격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그렇게까지 늦은 나이가 아니었죠.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빠가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아빠의 절친이었던 그분은 자기를 늘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막혀있던 돈이 들어왔다며 아빠가 손해본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줬어요.
엄마 아빠는 그 허름한 건물에서 나와 훨씬 크고 좋은 건물에 돈가스 뷔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망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리였고 장사도 잘 됐어요.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 제가 아들과 살기 위해 알아본 집 전세금도 엄마 아빠가 대주셨죠. 이제 임용만 기다리면 됐고 탄탄대로인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그 집에 그냥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좋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였어요. 네가 이렇게 빨리 시험에 붙을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네 가치를 몰라봤던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너한테 참 잘 못해줬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 대학 때 참 좋았잖아. 둘이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에 안 돌아오냐고 저를 떠보더군요.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들어가냐는 말을 삼키고 저는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불을 환히 밝혀놨을 국밥집이 웬일인지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없고 초상난 집처럼 휑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서류를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추궁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형수네 집안에서 진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대출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이랑 가게를 다 담보 잡힐 수가. 우리 집 망하는 거 보고도 그래? 집이 다 넘어가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형수네 아버님이랑 형님이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그 집 사람들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알잖아. 그 집처럼 돈 펑펑 쓰고 살게 될 줄 알았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 그 집 사람들 다 말을 말아야지. 무슨 말이야?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러게, 내가 전부터 그랬잖아. 돈이라는 건 정직한 거라고. 공짜로 돈 벌어준다는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집 사람들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왜 순진무구하게 그 사람들 말을 다 믿고 그래? 아, 그러게 말이다.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집 사람들 지금 주식 조작으로 잡혀갔어. 형수님 아버지랑 다. 뭐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더니 꼴 좋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혜인아.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지금 형이랑 형수도 이혼하는 판에 나까지 이혼하면. 집에 돌아가서 TV를 틀어보니 뉴스에서 형님네 집안에서 운영한다던 금융정보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 집 가족들 다 줄줄이 구속됐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또 한창 모 연예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였어요. 그런데 전문대 강사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나오는 실루엣과 대학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이 강의한다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엔 디자인과 땡땡땡 강사 박사학위 취소 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죠. 형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률 85%로 취소된 거였죠. 학위 논문뿐 아니라 석사 논문까지 표절한 거였더군요. 시댁이 그렇게 좋아하던 교양과 학식, 그리고 돈까지 모두 사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욱이 빨리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마 뒤 소송 준비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아빠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기꾼 며느리한테서 받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와서는 가게를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제법이구만. 못 배운 집이 가게 좀 크게 내봤자지. 어디 밥이나 좀 내와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저는 시어머니란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었었지만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여기는 밥을 갖다 드리는 데가 아니라 직접 떠서 드시는 데예요. 조금 있다 올 테니 식사하고 계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쟤까지 꽤 그래도 용 빼는 재주가 있었나 보지? 행정고시인지 뭔지 그거 합격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야. 애새끼 버리고 간 년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냐만. 내가 지훈이를 봐서라도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마. 애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어머니한테 용서 빌릴 한 적 없어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 식사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네가 그러니까 본데 없는 년이라는 거야. 니까짓게 시험 좀 붙었다고 근본이 달라지는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변호사와 통화한 뒤 나가보니 홀이 난장판이 돼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떠준다면서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채까지 잡은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행패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물론 주방 직원들까지 나와서 미친 여자가 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니, 어디서 서빙이나 하는 것들이. 밥을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내가 너같이 천한 것들한테까지 무시당할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 안 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진짜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가방끈 짧은 년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우리 집안 말아먹은 것까지 모자라서 나를 무시해? 어휴 분해. 내가 오늘 이 집안 아장 내버리지 그냥 갈 줄 알아? 교양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사기꾼 집안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어디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세요. 사과는 어머니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셔야죠. 진짜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여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방끈 짧은 건 어머니 아니에요? 중학교 때 퇴학당해서 초졸이시라면서요.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교양 하시는 걸 알겠는데 사기꾼은 조심하셔야죠. 뭐야? 인연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 저희 아빠가 중간에 끼어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감히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무식하게 남의 집 영업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남의 귀한 식구들한테 행패를 부려? 우리는 직원들도 다 우리 식구들이야.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꺼져. 꺼지지 못해? 영업방해로 손해본 거 다 청구할 줄 알아. 그리고는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뒤 대학 때 가장 친했던 과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졸업 직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친구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네 사촌 오빠가 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녀서 들었는데 남편이 같은 부서 유부녀와 정분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임원 회의까지 소집되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또 고민 상담 해준답시고 그 여자와 가까워졌다는군요. 이렇게 오지랖을 넓게 쓰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거였죠.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대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더니 꼴 좋다는 생각만 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는 데다 시어머니가 애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이 빈털털이라 양육비는 얼마 못 받았지만 제가 그 집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이 인정돼 위자료도 1억 가까이 받게 됐어요. 시댁이 돈을 잃은 건 제 탓이 아니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회유도 하고 화도 내며 돌아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게 저를 배신했고 결혼 생활은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저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인생에 시련이 온다면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인생 파이팅입니다.